자, AI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그동안 그렇게 큰 관심을 안 뒀었던 분야인 것 같은데 이번에 어떻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되신 겁니까? 아니면 원래 관심 많이 가지셨던 겁니까? 네,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AI는 수십 년 전에 굉장한 인기 있는 학문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을 탄생을 시켰는데 이것을 이제 산업화를 한다거나 상품화를 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침체기에 있다가 요즘 컴퓨터 속도도 빨라지고 그 소프트웨어 기술도 많이 증가하고 또 많은 그동안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서 이것이 결합이 되어서 그 AI의 기본 개념이 이제 현실화된 그런 시점이 되어서 관심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AI의 암흑기라고 불리는 그 1990년대 뭐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미국 같은 선진국들은 성과가 안 나와도 계속 그래도 투자를 했고 그때 그 암흑기에 우리는 투자가 많이 저조해졌고 그래서 인력을 지금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한국은 아무래도 그 나라가 좀 작고 투자 규모도 작다 보니까 뭐 그 인력의 규모라든가 기업의 어떤 성장 이런 면에서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처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인공지능 그 자체만을 봤을 때는 그렇지만 이것을 바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기술 학문,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무슨 하드웨어라든가 아니면 수학이라든가 뭐 빅데이터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니까 그동안 꾸준히 투자를 해와서 지금 선진국도 이것을 상품으로 산업으로서 크게 성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네. 우리도 이제 같이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어깨를 견줄 수 있다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늦지 않았다. 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제 300억으로 늘렸다고 하는데 구글 딥마인드, 구글 자회사가 투자한 것만 해도 1년에 1,000억씩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투자로 해서 괜찮은 건가요? 네, 그거에는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저희가 연초에 이제 지능정보연구소를 민간 중심으로 올해 할 때 거기에 몇 가지의 플래그십 대표 프로젝트를 거기에다가 이제 수행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규모가 약 300억이다 이렇게 언급이 됐는데 그것이 흡사 전체 우리나라 인공지능에 공공 R&D 투자인 것처럼 이제 착각이 된 것이나 그거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지 뭐 우리나라는 KICT 전략이라는 가운데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빅데이터, IoT 이런 관련된 기술이 많이 있고 특히 인공지능은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그러한 분야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분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면은 우리도 나름대로 착실히 준비해온 그런 분야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능정보기술연구소가 다음 달에 설립된다면서요? 네, 지금 설립 시기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네. 구상은 이미 작년부터 민간과 또 국내 학계 연구기회가 망라해서 꾸준히 착실하게 준비를 해오고 있고 지금 마지막 pitch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설립하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인력은 충분히 있습니까? 네, 사실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계 첨단이고 이제 새로운 분야, 뭐 제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듯이 아주 큰 임팩트가 이 분야를 도전함에 있어서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한국 자본만을 가지고 칸막이를 해서 한다는 것은 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니셔티브를 시작은 하지만 이것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글로벌 기술과 투자와 회사가 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치하는 노력을 하시겠다는 거군요. 네,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역량은 우리 기술진, 우리 연구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연구계, 학계, 기업들에서 핵심적인 역량을 가진 분들을 모으고 또 새로운 인력을 또 거기다가 이제 투입을 하면은 예. 충분히 기초적인 규모는 갖출 수 있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 이렇게 진단을 했던데 지금 기술 격차가 AI 분야에서 네. 2.6년이다. 그리고 미국을 100점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75점, 일본이 89점, 네. 중국이 71점 이렇게 진단했던데 네. 뭐 대략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그동안 그 선진국과 마찬가지 규모의 투자를 하지는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뒤처져 있다고 보고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결집을 한다면은 충분히 어깨를 견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떤 그 학자들, 뭐 이화여대 박선수 교수 같은 분은 2년 반이 뭐냐, 20년은 지금 뒤떨어져 있다라고 네.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것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분야를 어떻게 저희가 보는가에 따라서 다른데 인공지능이라는 분야는
크게 그 구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능을 이제 탐구해서 그것을 알아내는 분야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그 응용 분야에 따라서 내가 많은 데이터를 확보를 했을 때 이 지능과 결합을 해서 뭐 인간과 견주는 또 인간을 뛰어넘는 그런 성능을 내는 것이 되겠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IT 강국이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축적 분야에서는 상당한 이제 진보를 이뤘다 보고 있고 이 지능을 탐구하는 분야는 뭐 뇌과학이라든가 뭐 생명과학이라든가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술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처져 있지만은 이것도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작년부터 기치를 내걸고 많은 대학에서 인력 양성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따라잡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소프트웨어의 강국이 돼야 되는 건데 그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인공지능이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뒤처졌기 때문에 그걸 육성시키려는 노력이 네. 이제 시작됐다. 작년부터 네, 그렇습니다. 시작됐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아시다시피 산업 규모가 매우 크고 모든 요소의 인프라 요소 작용하는 그러한 아주 펀더멘탈한 소위 인프라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는 것을 이제 선언을 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도 교육을 하고 대학에서도 좋은 인력을 양성을 하는 그러한 공급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노력을 했고 올해부터는 뭐 인공지능과 마찬가지로 네. 신기술, 신산업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소위 KICT라는 플랜에 이것을 새로이 투입을 해서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연구개발 특히 이 정보기술 분야에서 크게 봤을 때 주체가 세 군데 있을 것 같은데 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이 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학계가 있을 것이고 정부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 그 말씀하셨고 이제부터 열심히 따라잡겠다라는 말씀이시고 기업은 좀 이따 제가 여쭤보려고 하고요. 오늘 학계에서 5개 우리나라 유수한 그 네. 이공계 대학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포스텍 이렇게 공동선언을 곧 낸다. 네. 그 내용이 대부분의 연구개발 예산이 정부로부터 오는데 네. 그것을 주제를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평가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양적인 것, 뭐 논문을 얼마나 실었느냐, 국제학 수지에 이런 네. 것만 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모험적인 연구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정부가 혁신을 가로막는다라는 선언이 곧 나온다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뭐 매우 적절한 지적이고 사실 그런 것을 환기시키는 것이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난 수십 년간 돌이켜 보면은 초기에는 우리나라는 거의 연구 업적이 없었고 논문이나 특허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과학 아주 빈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빨리 올리는가 하는 이제 초창기의 전략으로는 소위 논문을 많이 써라, 예. 특허를 많이 만들어라 하는 양적 성장에 치중하는 그런 전략을 수십 년간 해와서 이제는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그 소위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에 있는데 한 2, 3년 전부터 정부도 그런 노력을 해서 큰 규모로 뭐 사업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걸 평가를 할 때는 네. 이 카운팅, 소위 숫자를 세지 않는 정책을 펴고 적용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하나하나 세부적인 과제나 연구 내용에서 그거를 본격적으로 적용을 할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올해 내년에 전면적으로 그것을 적용을 해서 소위 질적 전환을 완성시킬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고 계시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 방향으로요. 네. 근데 이 19조 원, 1년에 19조 원 연구개발 예산이 정부가 내주는 게 네. 중에 지금까지는 뭐 1조 원 정도만 연구자들이 창의적으로 어떤 주제를 정해서 하고 나머지는 대체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주는 네. 그런 형식이었다고 하고 그게 사실은 뭐 힘이기도 하고 돈과도 관련된 거고 한데 네. 그렇게 쉽게 금방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을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이 제시를 해서 소위 바텀업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큰 주제를 정하고 큰 분야를 정해서 소위 기획을 해서 이것을 큰 팀을 만들어서 하는 소위 탑다운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위 네. 공공국가 R&D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분야 또는 장기 기초 분야 또는 우리에게 큰 임팩트가 있는 분야 이런 것들을 골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바텀업과 탑다운을 적절히 조화를 시켜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과학자가 아주 숫자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과학자분들이 그래서 바텀업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획기적으로 지금 증액을 시키고 숫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탑다운도 국가적인 어떤 전략적 분야가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분야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획기적으로 바꾸시겠다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업 분야인데요. 우리나라에 이런 걸 할 만한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삼성, LG 또는 뭐 네이버, 현대차 이런 곳들이 진짜 이런 그 창의적인 모험적인 것들을 많이 뒷받침을 밀어주고 있느냐, 당장 돈 되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가 연구 개발을 보면은 전체를 100이라고 봤을 때 국가에서 아까 19조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25% 내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5%는 민간의 R&D, 기업의 R&D 연구 개발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R&D가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가가 우리나라 경쟁력이 매우 중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안타깝게 우리나라는 매우 단기적인 상품 위주의 연구 개발을 기업에서 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1등 제품도 많고 1등 기업도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연구 개발을 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이 곧 쇠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게도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드리고 그런 인력을 많이 공급해야 되고 또 규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따라서 이 기업들 특히 이제 서비스 기업들이 ICT랑 결합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면은 뭐 예를 들어 서비스 발전하는 건 산업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번에 좀 해결이 된다면은 많은 기회가 더 기업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장관님이 한번 그 대기업 기업인들 만나서 한번 직접 얘기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우리나라 뭐 삼성, LG 이런 기업을 가서 연구진하고 심도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때 그 AI 관련해서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 직접 가셨다면서요, 연구개발센터에. 알겠습니다. 장관님은 AI가 발전하면 개인적으로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거 좀 기대할 만하다라는 거 혹시 생각하신 뭐 모델이나 상품이나 분야나 그런 거 혹시 있으십니까? 사실 지금 인공지능의 적용 분야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의료 분야입니다. 의사가 이제 진료를 함에 있어서 약간 틀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인공지능 기술로 보조를 한다면은 훨씬 정확하게 이제 진료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법률 서비스라든가 뭐 금융 서비스도 있지만은 뭐 스마트 공장도 있지만은 저는 교육 분야에 선생님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존경하고 저희한테 지식을 주는 어떤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그 역할이 선생님, 교육에까지 확장이 된다면은 맞춤형으로 개인에게 훌륭한 교육을 줄 수 있고 또 수준이 높아지고 또 값싸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선생님들은 지금 말씀 듣고 약간 긴장할 수도 있겠는데요? 인공지능이 지금 현재 단계에서 인간을 대체하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선생님들도 자료를 찾거나 뭐 교환을 만들거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덜어지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최양희 장관께 드렸고요. 이제 뭐 시작 단계인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